민 강좌 이렇게 부탁을 받고 사실 뭐 이게 주로 이제 뭐 옛날에 의사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는 했지만 일반인들을 하는 거는 참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게 어렵게 할 수는 없고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소화기내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 진료실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20,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제가 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통 요새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보통 병원에 가면 위축성 위염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요새는 또 이게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많은 또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서 이런 이야기 듣고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속이 굉장히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증상은 있지만 내시경이라든지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표현이지 아프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 아닌 그런 증상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고 실제로 속이 아파서 검사를 했는데 내시경에서 심각한 병이 없는 경우가 50%가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질환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위질환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야기 많이 할 텐데 이제 갈수록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기능성 소화불량증 우리나라는 왜 위질환이 많을까 이 세 가지가 전부 헬리코박터라는 균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을 그러면 이게 무엇이고 그럼 이 균이 진단받았다면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제 뭐 보통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그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지 이제 같이 이제 동의를 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네 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나라에서 국가암검진이 나오니까 내시경을 하고 집에 가면 딱 통지서가 오죠. 보름 지나면 위축성 위염이다, 장상피화생이다 딱 이렇게 오면은 말이 좀 장상피화생이라면 말이 좀 낯설죠. 그래 자식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또 아주 뭐 무서운 이야기도 써놓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노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옷이 오래 입으면 얇아지잖아요. 위가 좀 얇아지는 것을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옷을 오래 입고 가다가 어디 모서리에 걸리거나 이러면 탁 실밥이 터지죠. 오돌토돌해지잖아요. 그것을 장상피화생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 현상인데 내가 옷을 좀 깔끔하게 잘 입고 뭐 조심하고 어디 때 안 묻게 조심한다든지 이렇게 입으면 오래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거고 함부로 입으면 옷이 막 실밥 터지고 나게 어디가 빵꾸 빵 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곧 버려야 되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내가 내 위를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을 보면은 정상을 보면은요 위는 원래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말끔하거든요.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주름도 깨끗하고 위에 주름이 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주름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얇아지면 위 표면이 얇아지면은 표면 밑에 속살은 하얗거든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 그걸 위축이라고 하죠. 하얗게 보이죠. 분홍색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름도 이제 얇아지니까 주름이 사라졌죠. 그죠? 이 주름이 사라지고 희게 보이는 그걸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위축성 위염이 좀 더 진행되면
여기 왼쪽에는 위축성이 하얗게 변한 위축성 위염이 변해지면은 꼭 바프를 갖다 딱딱 붙여놓은 것 같은 오돌토돌하게 되죠. 이거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위가 얇아지면은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위점막이 소장이나 내장의 점막으로 변하는 것을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장이라는 것이 소장이나 내장의 뜻하는 거고 상피가 피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장이나 내장의 피부가 변할 화자, 생길 생자. 소장이나 내장의 피부가 변해서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노화 현상,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우리 몸에는 안 좋은 종양세포가 생길 수도 가능성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위암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2, 4배 높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구가 많은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에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장상피 화생을 딱 치면은 위암이 높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걱정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장상피 화생이 왔다고 해가지고 위암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요런 조사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저한테는 처음 왔지만 몇 년 전에 이제 국가 검진을 받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았어요. 오른쪽 오돌토돌하죠, 이렇게.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고 인터넷을 쳐보니까 큰일 났다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이 1년에 2번씩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위 내시경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요번에는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 내시경을 하고 걱정을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걱정을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걱정을 좀 풀어드린 그런 환자가 있는데, 보통 젊은 사람일수록 인터넷 이런 데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딱 병원에서 장상피 화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딱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인터넷 막 쳐보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딱 치면은 장상피 화생 이렇게 딱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병원, 의원, 또 한의원 쭉 나오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병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반적으로 학회 보고한 대로 이야기를 하죠. 치료되는 병이 아니다. 근데 이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고 해서 불치의 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치료가 안 된다는 건 이 병의 자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를 내가 나이를 다시 20, 30년 앞으로 당길 수가 없는데 이걸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너희는 불치의 병입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암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포감을 갖고 인터넷을 쳐보고 또다시 공포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연구팀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장상피 화생이 발생한 사람이 연령대가 높으니까 당연히 위암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질환의 발생률이 높을 거니까 그게 준해서 약 2, 4배, 2배에서 4배 높다는 것이지, 장상피 화생 자체가 위암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는 아니고, 위암이 되려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 흡연, 또 자기 유전학적 체질적인 원인, 가족력, 이 모든 것이 다 맞닥뜨려가지고 딱 맞아져야지 생기는 거지, 이거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다고 너무 위암이 생긴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걱정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내가 장상피 화생은 안 생겼으면 좋겠죠, 기왕이면.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서 주로 장상피 화생이 생기느냐, 오돌토돌하게 위가 되느냐, 제일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 때,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생기는 거죠. 노화 현상이니까. 남성, 위암이 직계 가족력, 흡연, 자극적 식습관, 그럼 나의 유전학적, 내 몸의 체질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의 위험 인자인데,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병원에서 치료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진단이 되었으면 뭐 치료하면 되니까, 약을 먹고 죽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심할 것은 흡연하는 분은 금연하면 되고요. 자극적인 식습관,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면 되겠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균은 죽여줄 것이고, 금연하고 자극적인 음식 피할 것.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기적으로 내시경 국가암금진 2년마다 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장상피 화성이 있으면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은데,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병이 생기더라도 초기에 발견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내시경적 시술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발견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흉터라기보다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시경만 추적을 하면은 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할 것 해놨는데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될 것인가? 뭐 특별히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이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먹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어도 돼요. 안 맞는 건 안 먹으면 되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피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짠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한번 다시 나올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짠 음식을 피할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국가암금진 2년마다 하는데 더 자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국가암금진을 2년마다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이 국민이 가지는 엄청난 혜택이죠. 2년마다 해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값이 한 200만 원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무료로 해주는데, 그거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그 목표로 이제 그렇게 복지 행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장상피 화생까지 왔을 경우에는 좀 더 땡겨서 이 주기를 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2년이면 된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1에서 2년 정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은 1년 간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상피 화생도 그 경미암, 중등도, 중증 이렇게 딱 나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장상피 화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좀 경미암이다 라고 하면 2년마다 하면 되고요. 아까 밥을 꽉 붙은 사람처럼 좀 심한 상태다 이러면은 1년마다 하면 되겠죠. 그런 자기 담당 주치 의사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상피 화생 파트 마치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증. 오랫동안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속이 거북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고 싶은데 겁이 빡 나죠. 큰 병 진단받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참다 이제 병원을 딱 가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위궤양이 있겠지, 또 위암이 있겠지, 걱정은 딱 했는데 다행히 의사가 큰 이상 없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음에 안도를 탁 받겠죠. 그러면서 딱 의문점이 오죠.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되게 아팠는데 왜 의사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환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소화불량 증상과 속쓰림 증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런 궤양이라든지 암이 없는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각한 병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속이 아파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의사는 위험 외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한다 라는 것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소화성 궤양이라든지 위장관 악성 종양, 역류질환, 췌장, 담도질환, 뭐 담석 같은 거 있을 때도 속이 안 좋겠죠. 그래요. 담석 질환이라든지 췌장질환 이런 것이 없으면서 나의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만성적으로 재발성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 증후군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합니다. 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병이라고 안 부르고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군이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표현하는 증상들 이건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소화불량증 증상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체했다, 트림이 자주 올라온다, 가스가 찬다,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배가 터질 듯하다, 불러서 배가 안 고프, 끼니 때가 되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돌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배 안에 돌이 굴러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소화불량증 증상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위 12장 궤양, 위암 등의 어떤 기질적인 질환, 병이 없이 상복부가 이제 쓰리다든지 식사를 하고 나서 배가 터지듯이 부르다든지 조기 포만감은 내가 밥을 다 먹지 않았는데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배가 너무 불러서 내가 먹을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하고 도중에 숟가락을 놓는 거를 조기 포만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증상. 그 다음에 상복부 통증. 이런 증상 중에 하나 이상 있으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위암도 없고 위궤양도 없고 심각한 위염도 없고 없는데 그 무엇 때문에 나는 속이 그렇게 아팠을까 그동안에 그 원인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위산과다입니다. 위산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 빡빡 쌓이고 신경 빡빡 쓰면은 위산분이 증가되거든요. 술 먹으면 증가되죠. 감귤류, 오렌지라든지 신과일들이 있어요. 오렌지, 망고, 귤 이런 거 먹으면 위산분비가 증가되죠.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위산분이 증가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위산이 과다되었을 때 속이 쓰리겠죠. 그 다음에 위장 운동 기능자 나의 운동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기능이 안 좋다고 위 기능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2시간 내로 막 위가 이렇게 이제 연동 운동이라고 하죠. 막 운동을 해가지고 이 내가 먹은 식사를 소장으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운동 저하증. 그 다음에 또 이제 약방의 감초가 나오게 되는데 헬리코박터균. 얘가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거든요. 헬리코박터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불안, 우울, 스트레스. 현재인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내가 찾아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것이 옛날 과거로의 회상. 옛날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옛날에는 잘 다니고 산도 잘 타고 뷔페 가서 음식을 5그릇씩이나 먹었는데 나는 지금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한 거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미련, 이제 걱정, 자식을 시집 장가를 보내놓고 나서도 계속 걱정하는 이 2가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던데 뭐 이건 어찌할 수 없죠. 뭐 자기 마음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보통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 좀 해결하세요 말은 해주겠죠. 의사가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럴 경우에는 항불안제 같은 걸 좀 쓰게 되거든요. 의사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정신과, 지금은 정신과학의학과로 부르는데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위산과다에 대해서 제산제, 뭐 갤포스 같은 거 그런 종류의 약입니다. 그건 짜먹는 약이고 알약으로도 좋은 거 줄 건데 그 다음에 위 운동을 증가시키는 약 그걸 대표적으로 병원에 가면 처방해 줄 거고 균이 진단되면 헬리코박터 균을 죽일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항불안제 살짝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장 과민성이 있어요. 똑같은 위산이나 다른 사람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유달리 속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은 저 음식 먹어도 까딱없는데 나는 저 사람은 떡볶이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 떡볶이만 먹으면 속이 쓰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내가 그 떡볶이에 예민한 거죠. 과민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피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니는 그거 못 먹나 이렇게 될 때 너무 막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고 사람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딴 사람이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기가 힘들면 난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장 과민성이라고 해요. 똑같은 위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위산에 꼭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위산이 있는데 그 위산에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어디 모임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내한테 안 맞는 음식이 있으면 나는 안 먹고, 너무 음식이 작고 매우면 나는 주방장이나 그 웨이터한테 내는 덜 작고 덜 맵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 적응력 저하,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 위가 자루처럼 되어 있거든요. 쪼그라져 있다가 평소에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풍선에 공기 넣으면 팍 펴지듯이 이렇게 됩니다, 위가. 그런데 쪼그라져 있는 위가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위가 이 음식에 적응을 한다고 하는데, 펴지는 것을, 이 적응을 못하는 것을 적응력 저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쓰는 약이 별로 없어요. 이 쪼그러져 있는 위가 잘 안 펴지려고 그런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정신과 약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게 맞춰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가 안 늘어나는데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면 위에 압력이 증가되겠죠. 위가 빵빵해지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먹고 조금 먹으면 내 위가 벌써 빵빵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만 중단하고 억지로 먹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내가 또 이제 영양이 안 되잖아요.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끼니 사이사이에 간식을 살짝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능성 소화불 양증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거 치료는 제가 요거 표 보면서 이야기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질환이 높은 세계적인 그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데 왜 높을까? 이게 이제 세계 위암 발생률, 이건 좀 오래된 2012년도인데 빨간색이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다 빨간색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또 이제 특별히 또 몽골, 요 네 나라가 1, 2, 3,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지역이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겠죠. 문화생활권이 같으니까 같이 높겠죠. 이 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결국 또 짠 음식이겠죠. 일본 뭡니까 나베라나 그런 음식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짜서 그럴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역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보고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국가별 위암 발생률에 보면 왼쪽에 보면 1위입니다. 1위. 아주 이렇게 엄청나죠.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몽골,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저 반가운 위암 사망률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은 굉장히 높은데 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치료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이다라는. 한 번씩 해외 토픽에 보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받으러 어머니를 한국의 서울에 있는 병원에 보냈다,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하버드대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냈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위암 환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경험이 많으니까 발달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미국에는 위암이 별로 없거든요. 미국에는 주로 대장암이 많고 나라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위암이 왜 그렇게 많은가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줄여 줄 거죠. 모든 연구자들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 위암 발생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 균 때문이다. 이거는 어느 대학에서 또는 어느 연구기관에 발표해줬다,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균 감염률이 또 세계적이거든요. 근데 또 이건 다 운이 나쁘게도
동아시아에 사는 세균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입니다. 균이라도 종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질이 좋은 균도, 같은 헬리코박터라도 질이 좋은 헬리코박터, 질이 뭐 나쁜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에 있는 균들이 다 질이 안 좋아요. 그 안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균이고요. 그 균하고 그 다음에 특유의 식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라든지 장류, 고추장, 된장, 막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분, 나트륨 농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될 음식들 이거 대표적으로 딱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젓갈 좋아하죠. 염장을 했기 때문에 나트륨 덩어리이고요. 훈제고기는 많이 먹지는 않지만 서양에서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고기가 삼겹살이죠. 이걸 약한 불에 살짝 이래 먹으면 되는데 또는 뭐 맛있게 먹는다 숯불이 제일 좋잖아요. 돼지고기는 팍 태워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 탈 때까지 팍 태워가지고 먹으면 숯검증이 딱 많잖아요. 이런 숯검증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베이컨이나 햄 같은 염장식품들은 뭐 여기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때깔나게 하는 예쁜 색깔이 나야 이제 우리들이 사 먹잖아요. 예쁜 색깔을 내고 이런 것들이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떤 색소 처리를 하거든요. 아질산염이라고. 얘들이 또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가공식품들이 또 약간 안 좋고요. 그 다음 말면 라면. 이것도 나트륨 덩어리고요. 뭐 그래도 라면을 뭐 너무 이거를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먹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바쁘다 보니까 저도 라면 뭐 먹곤 있지만 점심 먹을 시간 없으면 컵라면 딱 먹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라면이 또 이게 다 맛이 있으니까 먹겠는데 먹더라도 이 국물은 안 먹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라면 국물까지 다 먹으면은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소금 5g이 기준이거든요. 5g을 요 안에 요 하나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국물은 따라 버리고 건더기만 딱 먹으면은 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아찌. 꽃표 밑에 가렸는데 장아찌 좋아하잖아요. 얘들 소금, 간장, 고추장 이런 거를 막 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소금 덩어리죠. 그다음 콜라 이렇게 사이다는 많이 안 드시겠지만 얘들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위벽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국민 간식 떡볶이. 얘가 또 이제 그 짜고 또 이거 매운 강도가 있잖아요. 아주 강도 높은 맵기로 시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땀을 흘려야지 맛이 난다 해야죠. 이거는 그 나트륨의 위장 장애도 받고 매운 것 때문에 또 장애도 받고 해서 상당히 사실 안 좋으니까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팍팍 쌓일 때 그냥 어쩌다 한번 먹는 건 괜찮겠지만 즐겨 먹는 것은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꼭 뭐 떡볶이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안 맵게 해가지고 안 짜게 부탁을 해서 그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먹을 게 없죠.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헬리코박터균이 거꾸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원인도 아주 중요한 게 헬리코박터균, 기능성 소화불량증도 헬리코박터균.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 세계 1위인 원인도 헬리코박터균이 관여를 하고, 그럼 도대체 헬리코박터균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제일 마지막 테마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표면에 딱 붙어 사는 균입니다.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점막, 그 피부죠.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위 내강에 있는 거죠. 있으면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십이장 궤양을 일으키고 종국에는 위암까지 발생하는 그런 균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994년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을 발암물질이다. 그룹 1 칼시노젠, 그룹 1이라는 것은 아주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증거가 확실한 발암물질이다. 이 균 자체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심되면은 균이 있다는 게 의심되면은 다 진단해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공고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내시경실에서는 균 감염이 의심되면 다 내시경 중에 조직을 채취해가지고 균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양성이면은 죽이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막에 딱 붙어 사는 건데 위에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한 20, 30년 전에 한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해가지고 테레비 많이 나왔죠.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실 건데 그 주인공이 이분이고요. 마샬이라는 사람이고 원래 위는 그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트림할 때 스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산이거든요. 산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을 다 죽여서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도가 pH 1에서 1.5 정도 강산이거든요. 위 내 환경은 강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가 그 강산에 우리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위 표면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 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우리 위는 보호는 할 수 있지만 음식물과 같이 들어온 균들은 싹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학생 때에는 이런 강한 세균 그 위내 환경 속에서 세균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위내 무균설, 위에는 균이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통용되던 그 원리였거든요. 원칙. 위내 무균설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위에는 균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그 시절에 호주에 있는 요 사람이 내과 의사고요. 이 사람은 병리과 의사인데 둘이서 1982년에 위에 균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이 둘이서 연구를 시작해서 이 균이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작은아버지도 십이장 궤양 때문에 수술을 했지만 우리가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을 약을 줘서 치료를 하고 1년이 지나면은 약 50에서 80% 재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소화기 기원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번 궤양은 영원한 궤양이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원이었어요. 소화기 기원. 근데 이 둘이가 이제 위궤양과 십이장의 원인으로서 헬리코박터 균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 환자한테 헬리코박터를 죽였더니 재발률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격언이 이제 없어지고 헬리코박터 균이 없으면 궤양도 없다. 이렇게 소화기 격언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인류의 건강 증진에 엄청난 이바지를 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2005년에 둘이가 노벨의학상을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소화기 내과로 봐서는 엄청나게 이제 기여를 한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게 보면은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서 헬리코박터 균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되는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는데,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 감염은 주로 이 헬리코박터 균이 자기 새끼를 까고 또 일부는 또 힘이 없어진 균은 어쨌든 그 밑으로 위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위가 계속 움직이니까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대변으로 같이 나오겠죠. 그 대변 속에서 살아있는 헬리코박터 균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나갔다 와서 손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그 청결이 약간 좀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수세 시술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화장실 갔다 와서 대충 손 씻고 음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음식에 다 세균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걸 먹고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좀 약간 못 살던 시절에 7, 80년도 이럴 때 못 살던 시절에 항문에서 입으로의 감염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은 잘 살아서 위생이 굉장히 좋아졌고 청결을 완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겠죠. 지금의 감염은 입에서 입으로의 감염입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음식 문화가 이렇습니다. 갈라먹는 음식 문화가 있고요. 술잔 돌리기.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 손주 보거나 이럴 때 딱딱한 음식 먹으면 소 안 된다고 입에 넣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손주한테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염을 하는 거죠. 그게 입에서 입으로의 감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같이 숟가락 같이 빡 넣어서 먹거나 또 모임을 해서 찜을 하나 시켜서 전부 젓가락 다 넣어버리면 어떤 사람에서 균이 들어가면은 그게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감염이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 요새는 이제 앞접시 주지 않습니까? 앞접시를 받아가지고 덜어서 이제 먹어야 되겠죠. 술잔 돌리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 조심하더라도 내 몸에 딱 들어오면 이 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대부분 표재성 위험이 딱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일부가 12주 개양이 생기기도 하고 위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좀 드문 질환인데 말트림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쭉쭉쭉 진행해가지고 위축성 위암, 아까 첫 시간 첫 테마로 했던 장상피하세 해가지고 위에 혹이 생기고 위암이 요 경로로 위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12지장 궤양, 위궤양, 말트림 부종, 그 다음에 위선종이 있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절제했을 때, 위암이 있어서 절제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헬리코박터균을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은 잠재적으로 좀 위험하잖아요. 그때 요때도 균을 죽이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했던 5개는 꼭 죽여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는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은 꼭 죽이지만 당장 큰일 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본인이,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본인이 약값을 다 내도록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값을 다 내더라도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클 거로 생각됩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감염, 그러면 감염이 됐으면 어떻게 치료하는가? 의사가 약을 주겠죠. 보통 7에서 14일 동안 약을 주고요. 보통 하도 두 번 먹는 약을 주거든요. 꼬박 다 먹으면 균이 100% 죽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독한 균이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7명 또는 8명만 죽어요. 그럼 나머지 2명과 3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약을 먹습니다. 2차 약은 하루 4번 먹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약을 먹으면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차 약을 먹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균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해서 균이 죽었으면 잘 되었고 살아있으면 2차 약을 또 의사가 주겠죠. 또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균 치료는 그럼 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공부하고 있거든요. 모든 지침서에. 그래서 가급적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보통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성인이 딱 되나 20대 넘어서 하면 사실은 제일 좋죠. 위축성 위염이 오기 전에 균을 죽이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한 40세 국가암금제를 할 때 내시경을 해서 균이 의심되면 그때 죽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위장 건강 지키는 좋은 습관. 사실은 요거 몇 가지 8에서 10번, 10가지 정도네. 요렇게 했는데 이거 지키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요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위장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이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위가 부담이 적잖아요. 위가 절구거든요. 딱딱한 소고기를 갖다가 넣어버리면 위가 그거를 죽이 될 때까지 갈아주지 않으면 얘가 소장으로 이 음식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알갱이를 절대 못 보내거든요. 완전히 갈아서 죽이 될 때까지 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딱딱한 거를 씹지 않고 보낼수록 위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부담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안 좋으면 죽을 먹으면 소화 잘 된다잖아요. 다 가른 걸 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딱딱한 게 안 좋은데 딱딱한 걸 또 먹을 수 있다, 오징어를 먹을 수 있는데 꼭꼭 씹어가지고 무르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위에 부담을 적혀준다는 거예요. 과식하지 않기 당연하고
잠자기 2시간 전까지는 금식하라.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을 거고, 너무나 짜거나 매운 거 피할 것, 또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피할 것.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참고도 안 좋겠지만 뜨거운 음식도 발암물질입니다. 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몇 년 전에 발암물질로 발표했거든요. 식도암이 많이 오거든요.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식도암 세계 상위권이 몽골이거든요. 몽골 위암도 많이 생기지만 식도암 뭐 세계적이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이제 양이나 말을 다 이제 넣어놓고 자기들이 이제 천막에서 이제 할 것도 없고 일찍도 잘 수도 없으니까 별 보면서 차를 끓이면서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그 뜨거운 거를 계속 밤새 마시고 잘 때까지 마시거든요. 그래서 식도를 다 데워요. 그래서 식도암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위경도에 사는 사람들이 식도암이 많아요. 그런 형태로 유목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식도암이 많기 때문에 그 뜨거운 음식이 식도암의 위험 인자라고 발표가 되었고, 음식을 절대 뜨겁게 먹지 않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와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고 채소와 과일 섭취하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뭐 밀가루 꼭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밀가루를 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밀가루 안에는 카제인이라고 독특한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에게 그 단백질을 분해 못하는, 그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먹고 빵이나 국수, 우동 먹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은 밀가루 먹어도 되고, 내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먹고 나서 더부룩하고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지. 네, 그런 카제인이라는 밀가루 단백질을 분해 잘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밀가루를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애한테 안 맞을 때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무리한 저염식 가지고 그 소금 먹지 말았다고 완전히 간 제로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짜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40세 이상이면 2년에 1회 위내시경 하고, 그때 균이 발견되면 균을 죽이기. 요 정도 하면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나의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